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를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습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또 연습과 연주와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네.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제가 7월 내내 줄라이 페스티벌이라는 이제 음악회를 할 예정이라서요. 예. 또 주제가 슈만이라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연습도 하고 또 성악가 선생님들과 의견도 나누고 그러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프닝으로 제가 네. 아주 거창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소개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슈만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우리 청취자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아. 불구하고 아. 갔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강력 추천드렸고 네. 아마 다녀오시면 슈만의 매력에 빠지지 않으실까.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연주자가 204명이 나옵니까? 제가 다 세보지는 않았는데 네. 많은 수의 연주자들이 계세요. 와, 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야. 7월 한 달 동안 슈만이라는 바다라는 주제로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공연하는 이번 슈만의 여러분 슈만과 친해진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곡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슈만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제가 연주할 곡은 아닌데요. 슈만의 참 특이한 장르죠. 오페라 게노페파 중에서 서곡을 준비했어요. 와. 슈만의 오페라를 오늘 조금 알아가 봤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9분에서 10분 정도 연주되는 곡입니다. 앞부분은 조금 느리고 또 어두운 느낌으로 시작해서 무거운 느낌이지만 장조로 조성이 바뀌는 후반부는 활달하고 또 상쾌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곡입니다. 어떻게 슈만의 오페라를 가져올 생각했습니까? 슈만의 오페라를 사실은 저도 모르는 작품이었고 네. 슈만의 오페라가 단 하나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떨까? 저도 이번에 공부하고 그렇게 알게 된 작품이에요. 특징이 있군요. 네. 베토벤의 오페라 하나는 피델리오. 슈만은 슈만도 하나, 게노베바 하나. 예. 그렇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했던 네. 그런 작품들인데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목을 하는군요. 맞아요. 왜 주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흥행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없는 음악인가? 그렇지만 작곡가의 어떤 개인적인 스토리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을 해보니까 재미있는 사실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요소와 상황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네,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작곡가들은 몇십 년 혹은 몇백 년을 앞서간 천재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또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작곡가는 생전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후에 그 사람의 곡이 계속 연주되어야만 생명력이 부여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이게 원천 어떻게 보면 창작자는 음악가 중에서 작곡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실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현자 입장에서는 이게 참 작곡가가 부럽기도 하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 죽은 다음에 잘 된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작품은 영원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영원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아시죠? 저도 사실 10년 전에 했던 드라마도 계속 다시 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영화 쇼생크 탈출은 거짓말 안 하고 1000번도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작품이란 그래서 예술이 영원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말씀을 들으니까 영원한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설득당했습니다. 자, 슈만은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네. 예, 슈만의 곡 중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곡 뭐가 있을까요? 슈만의 연가곡 중에서요. 네. 시인의 사랑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5월에라는 곡이 있는데요. 너무 좋다.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로 시작하는 곡이 있어요. 저는 네. 이 곡을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그때 마침 경희대학교는 모든 교수님이 네. 독일 유학파였어요. 아. 그래서 이상하게 이탈리아 오페라를 아무도 안 부르고 모든 학생들이 독일곡만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또 바뀌었겠지만 문화가. 근데 이 곡을 들어가자마자 들었는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곡을 들었을 때의 이 내가 드는 감정을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정말 표현해야 됩니까? 정말 꽃이 피어나죠. 듣는 순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아 같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빌드업을 했는데 꽃이 피어난다 끝입니까? 아, 아니 우리 이 약간 대학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느낌, 약간 싱그러운 느낌이 있지 않나요? 약간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어떻게 이런 화성에 맞아요. 이런 곡을 작곡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슈만 대단합니다. 또 어떤 곡 있죠? 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헌정이라는 곡도 있죠. 이런 곡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연인을 향해서 바쳤던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슈만의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으나 들어본 곡들이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슈만은 문학적인 조예가 깊은 걸로도 유명한데요. 네, 슈만은 1810년에 독일 작센 지방의 츠비카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교양이 높은 출판업자이자 서적상이었고 어머니는 아마추어이지만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나타냈는데요. 7세 작곡을 시작했고 이제 10살이 지날 무렵에는 이미 오르간 곡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곡을 여느 작곡가들처럼 굉장히 일찍 시작한 천재셨던 거죠. 그리고 츠비카우라는 도시의 교회 오르가니스트들에게 피아노를 배우는 한편 책을 탐독하면서 문학적으로도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14살 때 아버지가 출판한 책에 그의 원고가 실릴 정도였고 17살에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또 문학적으로 조예가 깊으니까 이런 곡이 나올 수 있었구나라고 또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음악이 아닌 법을 공부하게 된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저희가 항상 소개를 드릴 때요. 거의 모든 작곡가들이 법대에 진학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슈만도 아버지를 잃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바람에 따라서 법률을 배우기 위해 라이프치히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도 라이프치히에 가면 슈만이 다녔던 그 대학이 있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도 진학을 했는데 하지만 음악의 꿈과 집착을 끊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승낙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몰래 이렇게 레슨도 다녔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에게 편지로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클라라의 아버지였던 비크 선생에게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너무 무리한 연습을 한 결과 오른손에 이 약지 손가락을 다쳐서 피아니스트로는 뛰어나게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 피아니스트의 길을 접으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곡가, 즉 창작에 기울이게 된 겁니까? 네, 당시에는 사실 작곡가와 연주자가 그렇게 많이 분리되어 있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물론 분리가 된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초기에는 보통 당연히 슈만 자체가 피아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피아노 작품을 많이 썼고요. 또 특이한 게 슈만이 문학의 조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잡지나 신문에 음악 비평문을 기고하는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일반 신문에 제군 모자를 벗어라 천재가 나타났다라는 제목으로 쇼팽을 소개하는 글을 투고하기도 했고요. 또 음악 신보라는 잡지를 창간을 해서요. 이 음악계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또 플로레스탄 오이제비우스라는 특이한 어떤 필명으로 논문과 평론을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슈만이 네. 손가락이 다치지 않아서 네. 피아니스트, 즉 플레이어로서 더 활발했다면 이 곡이 안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더 피아노에만 집중을 했을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손가락을 다쳐서 피아니스트가 못됐다라는 거는 같은 연주자로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곡을 아까 태양 선생님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이런 곡을 작곡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음악인 오페라 게노베바의 서곡을 작곡할 당시에 슈만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음악 신보라는 잡지를 창간하고 10년이 지난 후였어요.
1840년 9월에 사랑했던 클라라와 결혼도 했고요. 작곡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1년 교향곡의 해, 42년 실내악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해당 작품의 활동을 활발하게 했고요. 그런데 이 슈만에게 정신질환이라는 복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에는 라이프치히 음악원의 교수로 임명이 됐는데요. 그런데 가르치는 데는 조금 재능이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과 조금 트러블도 있었고,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되고 요양을 권유받아서 1년 만에 교수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라는 도시를 떠나서 지금도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옆 동네인 드레스덴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렇게 바랐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지금도 존재하고 내한도 하는 오케스트라인데, 이곳의 음악 감독이 자신이 될 줄 알았는데 못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실도 심했고, 그래서 드레스덴으로 결국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 또 드레스덴 지역이 온천으로 당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좀 요양을 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유럽 음악계는 바그너가 휩쓸고 있었던 시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바그너라는 작곡가는 정말 오페라를 넘어서 어떤 음악극이라는 독자적인 어떤 장르를 창조한 작곡가인데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혹은 뭐 4시간, 5시간 이렇게 작품이 스토리가 끊이지 않고 휘몰아치는, 그리고 음악이 정말 규모가 큰 그런 음악극을 작곡한 작곡가인데요. 이 바그너의 출연으로 유럽의 온 음악계가 이를 추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객들이 바그너의 작품을 듣고 싶어했고, 한마디로 유행이 된 거죠. 그래서 슈만도 사실 이 바그너의 영향을 받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슈만이 결론적으로는 그 영향을 그러니까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받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슈만도 그런 작품을 좀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혹시 게노베바가 그런 영향을 받은 그렇죠. 겁니까? 그래서 바그너의 작품이 보통 이제 게르만 민족의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슈만도 그러면 나도 독일적인 주제로 오페라를 한 편 써보자, 이렇게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슈만도 그 당시에 트렌드를 쫓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슈만이랑 바그너는 정말 너무 안 어울리는데. 너무 다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슈만이 바그너를 따라할 이유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야. 슈만도 위대한 작곡가고 바그너도 네. 위대한데, 그런데 슈만도 당시에 뭔가를 쫓아보려고 했죠. 뭔가 슈만은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청정 무공의 지역에 내려오는 이런 뭐랄까 그 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아주 맑은 물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바그너가 더러운 물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뭔가 이 정수돼 있는, 그렇죠. 현대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정수돼 있는 그런 물 맞아요. 같은 느낌인데, 또 슈만도 속으로는 바그너의 흥행을 부러워했구나. 부러워했죠, 사실은. 어떡해. 슈만이 사실 여러 사람을 부러워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사실 자기 아내인 클라라가 유럽 최고의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사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아내를 질투하기도 했고, 또 쇼팽이 슈만이 살고 있던 근처 동네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의 얼굴을 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 옆에서 약간 서 있고 이랬어요. 끼웃끼웃거리고. 네, 그리고 리스트라는 당대 최고의 탑스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가 또 방문할 때면, 근데 이 사람들도 좀 너무한 게 슈만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고요. 자꾸 아내 클라라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레벨이 맞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슈만이 나는 왜 안 봐주지? 나도 좀 좋은 작품 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네. 지금 말씀하신 쇼팽이나 뭐 리스트나 바그너나 슈만 비교했을 때 슈만이 절대로 거기에서 뒤처지지 않는데. 뒤처지지 않죠. 하지만 후대의 평가였던 거고, 당시에는 그들이 슈만을 좀 안겨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대 평가가 중요합니다. 아니 슈만 너무 속상하네. 끼웃끼웃 거렸다고 하니까.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이제 그 작곡가들도 슈만을 굉장히 인정하고 그랬었어요. 자, 알겠습니다. 오페라, 슈만 오페라, 게노베바 어떤 스토리입니까? 네, 이 게노베바는요, 브라반트라는 곳의 영주 지크프리트가 나오는데요. 십자군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 신복인 골로에게 자신의 아내 게노베바를 지켜줄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나서면서 부하에게 내 아내를 좀 지켜줘 하고 떠나는 거죠. 하지만 이 부하 골로는요 게노베바를 몰래 사랑해 왔습니다. 아, 너무 전형적인 스토리죠 사실. 그런데 이 골로가 그러니까 주인님의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일단 거부를 당합니다. 당연히 거부를 당하겠죠. 그런데 이 부하 골로가요 그냥 거부만 당했으면 되는데 복수심을 불탑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백했던 여인 게노베바를 부정한 사람으로 몰아가고요.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영주 지크프리트에게도 게노베바의 불륜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지크프리트는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부하 골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죽일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하 골로가요 자신을 받아들여주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하는데 이 게노베바는 그것을 끝내 거부하죠.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는데요. 이 사형 집행 직전에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지크프리트가 도착을 하고 영지의 모든 이들이 이 게노베바라는 여성의 정절을 찬양하면서 극이 마무리됩니다. 오케이. 그럼 잠깐만. 걔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행복하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 골로요. 골로. 골로는 벌을 받습니다. 골로 가야지. 아니 진짜 우리 PD님도 이 스토리 들으시고 지금 밖에서 고개를 아니 절레절레 하고 골로 계세요. 아니 PD님은 스토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니 지금 골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너무 나쁜 짓을 한 거죠. 정말. 아니 근데 이렇게 파격적이고 재밌는 그때 당시에 막장 드라마일 뻔한 이 스토리를 네. 왜 흥행이 안 됐을까? 신기하네. 그거에 대해서 꼭 네. 말씀을 이제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초연은 처음에 예. 라이프치히의 주립극장에서 174년 전 오늘이에요. 와 6월 25일. 네. 대박. 오늘 사실 슈만이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약간 불을 지르는 평이 하나 있었어요. 바그너가 슈만은 멜로디 감각이 없다.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의 개념 설계가 조금 잘못됐다. 물론 대본가의 탓일 수도 있지만 이런 평을 남깁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바이마르라는 도시에서 작곡가 리스트가 지휘를 하면서 다시 재연이 됐어요. 근데 리스트는 이런 평을 남겨요. 지난 50년간 작곡된 오페라들 중에서 극적인 활기가 가장 좀 부족한 작품이 아닐까. 그렇지만 나는 이 작품을 좋아는 한다. 그런데 극적인 활기가 부족한 이유는 대본가의 탓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그에 더불어서 관객들의 반응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음악 평론가였던 한스릭이라는 사람이 이 작품 중에서 서곡은 매우 좋다고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서곡은 남아서 세계 유수의 단체에서 연주를 하고 있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는 솔직히 게노베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옛날에 배웠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도 좀 그랬거든요. 슈만이 가곡 이렇게 잘 쓰는데 무슨 오페라까지 잘 썼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오늘 이 뒤 스토리를 들으니까 이 서곡 외에 게노베바 다른 곡들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맞아요. 예. 근데 나름 또 괜찮은 면모가 있는 작품이에요. 이게 혹시 해외에서는 공연이 됩니까? 거의 연주가 안 없죠. 돼요. 앨범은 있나요? 음반도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네, 그 디트리시 피셔 디스카우가 디스카우 불렀구나. 네, 디스카우가 이 지크프리트 역할을 부른 음반이 지금 골로 역은 누가 있습니까? 골로 역은 저도 잘 모르는 가수예요. 그래서 음반이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래도 한 4장 정도는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요거 오페라도에서 한번 해도 재밌겠다. 네. 왜냐하면 이게 골로 역할이 지난번에 더 토스카에서 어떻게 보면 스카르피아랑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음모를 꾸미고. 예, 스카르피아랑 비슷해요. 네. 그 토스카한테 까바로티 살려줄 테니까 나와 데이트를 하자 이렇게 좀 협박하는 게 비슷한데 맞아요. 약간 보니까 여기 골로는 스카르피아보다 멋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멋있진 않은 것 같아요. 하인이라서 또.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정황상 그래서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슈만의 오페라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노베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객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 어땠나요? 그 당시에 진짜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잘 됐어야지 이게 지금까지도 많이 공연이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서곡 한 곡은 정말 멋지게 살아서 지금 저희가 같이 감상하게 되는 거죠. 많은 오페라 작곡가들이 오페라를 완성한 후에 서곡을 쓴다고 알고 있는데 슈만은 좀 특이하게 서곡 먼저 쓰고 오페라를 작곡했다고 하죠. 네, 오페라의 서곡은요. 그 오페라 전체의 분위기 또는 느낌을 알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페라를 다 완성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제를 인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서곡 그 한마디로 인트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슈만은 서곡부터 작곡을 했는데요. 대본이 완성되기도 전에 먼저 서곡을 일단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서곡을 많이 연주하고 지금 오늘 우리도 감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슈만이 이 곡 자체가 약간 독립적으로 연주가 될 것을 알았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줄 알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먼저 독립적인 한 작품으로 작곡을 해둔 거죠. 저는 이게 오페라가 뭐 흥행을 못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곡가가 어떤 작품을 작곡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잖아요. 네, 그런데 오페라에서 서곡은 일단 중요한 게 오페라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리아, 네, 듀엣, 앙상블, 음. 합창 이런 부분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넣고 네. 그것이 정리된 다음에 네, 그것을 풀어주는 정도로 서곡을 써야 되는데 네. 지금 서곡에 에너지를 다 썼고 들어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곡을 쓰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관객들에게 또 평론가들에게 분명히 알려졌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왜냐면 인식 자체가 그렇게 되죠. 이탈리아 오페라의 관객들이 익숙했거든요. 그렇죠. 자, 저희가 지금 서곡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오버처로 불리는 서곡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발레나 오페라 등의 도입부 음악입니다. 네, 영어로는 이제 오버처라는 말을 쓰고요. 네. 오프닝이라는 말인데요. 17세기 프랑스 작곡가 릴리가 프랑스 서곡의 양식으로 처음 선보였고 여러분들 서곡 중에서 정말로 많이 알고 계신 곡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돈조반니라고 해볼까요? 이것 오페라의 후반부에 나오는 테마를 가져다가 쓴 레노티즈 피가로 됩니까? 이것도 너무 유명하죠. 실비아 이발사. 아, 진짜 여러분 이게 지금 전혀 저희가 상의하지 않고서 바로 누르는 대로 마치 노래방에 지금 버튼 누르는 것처럼 이 정도로 준비된 피아니스트입니다, 여러분. 아유 아니요 와, 내가 부끄러워서.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모르는 거 나올까봐 모르는 오페라 나오면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딱 들으시면 뭔가 아실 만한 예를 들어서 나부코라고 하면 뭔가 딱 들었을 때 강렬한 인상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오페라의 전체의 이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곡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슈만의 오페라 게노베바 서곡 연주를 들려드릴 텐데요. 저희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곡의 감상 포인트 짧게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되게 네. 강렬해요. 아까 전에 제가 슈만 곡도 굉장히 감미로운 곡들 들려드렸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 곡은 뭔가 아까 전에 이게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베토벤의 어떤 후기의 어떤 전 베토벤 이상인데요, 느낌이. 강렬한 음악인가? 자, 에너지를 다 썼다고 네, 이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에너지 다 썼어. 어떡해. 여러분 얼마나 다 썼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이라는 순간에서 소개한 슈만의 오페라 게노베바 서곡 작품으로 81을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게반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슈만의 오페라 게노베바 서곡 작품으로 81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게반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 라이프치 게반터스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이 슈만이 못 됐는데
지금 이 오케스트라로 저희가 들었네요. 사실 그래서 골랐어요. 아니 좀 못된 거 아닙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슈만을 매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물론 슈만을 음악 감독으로 모시지는 못했으나 그의 음악을 후대에 연주하고 있다. 슈만이 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했어요. 예, 저라면 싫어할 것 같습니다. 이영아님 간주곡이 아니라 교향곡인 것 같아요. 서수영님 노래방 버튼 와 정말 멋지세요. 허덕미님 역시 고품격 음악방송. 정태양님 라이브는 언제나 브라보 보내주셨습니다. 진수정님 태양쌤 너무 멋지세요. 유명한 곡 아닌 주변곡까지 이렇게 알게 되는군요.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안명자님 늦은 출근길 헤드폰을 장착하고 보석 같은 즐거운 방송을 들으니 이게 소확행 이유구나 싶네요. 화요일 이 콤비 오래 보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의미 있어요. 유명한 곡만 주목받는 건 우리 클래식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네, 근데 기회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연주할 기회도 없고 예. 또 우리가 들을 기회도 요즘 오히려 더 매체는 많아졌는데 더 들을 기회는 없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매체가 많았을 때도 네. 솔직히 매체가 또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몰리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마치 경쟁하듯.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뭐 콩쿠르라든가 네. 뭐 공연장이라든가 그렇게 우수하게 성적을 낸 사람을 조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을 또 매체가 또 조명하는 게 그럼요. 중요하지 않나. 그럼요. 오늘 그래서 슈만의 걔는 주목받지 못한 오페라 게노베바를 우리가 조명했습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고 또 좋은 면이 많은 곡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곡입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질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서늘한 곡을 서늘한 곡. 선택해 보려고 했습니다.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아하. 작품입니다. 시벨리우스는 서늘하군요. 이 곡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태양쌤이 서늘하다고 느끼는 작곡가 시벨리우스 다음 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